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밤 라디오의 지유입니다. 최근에 눈이 진짜 많이 왔죠. 그래서 운전할 때도 미끄러질까봐 너무 조심스럽던데 여러분들도 눈길 운전 조심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걸어 다니실 때도 안전하게 다니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죠? 내일이면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올 한 해 모두가 잘 마무리하시고 따뜻한 성탄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말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말을 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자신의 나이에 맞는 말을 배우고 계속해서 연습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드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에도 그렇고 또 집안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렇고 말하기에 대해서 따로 가르치지는 않죠. 그런데 요즘 들어서 드는 생각은요. 어른이 된다고 해서 어른답게 말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점점 나이가 들죠. 그런데 몸에 맞지 않게 말은 여전히 20, 30대에 머물러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를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른답게 말을 잘 하기 위해서는 말을 배우고 성장시켜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과거 대통령들의 비서관으로 대통령의 말과 글을 쓰고 다듬었던 말하기 전문가 강원국 작가님의 강원국의 어른답게 말합니다 라는 책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존중받는 말하기를 하면서 인간관계를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걸까요? KBS 1 라디오 강원국의 말 같은 말이라는 프로를 진행했던 저자는 말이 아름다운 사람이 진짜 어른다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었다고 하는데요. 그가 말하는 존중받는 말하기의 원칙을 몇 가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진짜 어른의 말은 배울 점이 있어야 한다고 해요. 천방지축 끼어들고 참견하고 가르치려 들지 않고 먼저 본보기가 되어서 남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합니다. 듣는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깨우침을 줄 수 있는 거죠. 얻을 게 하나도 없는 말은 꼰대의 잔소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답게 말해야 한다고 해요. 말이란 곧 나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내 말은 나다워야 하고 그만큼 소중하다고 믿고 나의 말이 거칠어지거나 투박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내가 말하는 그 말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부지런히 공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오늘 책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말 공부에는 마침표가 없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말을 늘 되돌아보면서 스스로를 평가해 보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1년 전의 나의 말보다 지금의 내 말이 그리고 어제 했던 말보다 오늘 한 말이 점점 더 나아져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말이 자라나는 만큼 우리 또한 점점 더 성숙해지고 무르익을 테니까 우리 이렇게 성장하는 기쁨을 말하기를 통해서도 한번 느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오늘의 책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은 7가지를 맞춘다. 어떤 대화든 상대를 배려하는 눈높이 말하기가 관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에 7가지를 잘 맞춰야 합니다. 먼저 눈을 맞추고 말해야 합니다. 단순히 시선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감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반응에 응답하고 감정을 교류하면서 말합니다. 가장 안 좋은 건 상대가 보이지 않는 데에서 뒤통수에 대고 말하는 것인데요. 이른바 뒷담화죠. 성향을 맞춰야 합니다. 정치나 종교 얘기가 특히 그렇습니다. 상대의 정치적 성향이나 종교적 신념을 고려하지 않고 말하면 관계를 해치거나 시비가 붙을 수 있습니다. 속도도 맞추어야 합니다. 말하는 속도만이 아닙니다. 상대가 이해하는 속도에 맞춰서 말해야 합니다. 일사천리로 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죠.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대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것도 속도를 지키지 않는 말하기입니다. 관심사를 맞춥니다. 아내는 패션에 관심이 많지만 나는 그렇지가 않은데요. 아내가 패션 얘기를 덜 하든지 내가 패션에 관심을 가지든지 해야 합니다. 오래오래 함께 살려면 말입니다. 스타일을 맞춥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수줍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타일이 제각각이죠. 상대의 스타일을 파악해서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내 말수를 좀 줄여서 상대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고 수줍게 말하는 사람의 말은 적극적으로 반응해줘서 자신감을 북돋워 주어야 합니다. 수위를 맞춰서 말해야 합니다. 기업에서 회장님 말씀 자료를 작성할 때 수위 조절에 무척 신경 썼는데요. 회장님이 사장단 회의에서 역정을 내야 할 상황이면 어떤 수위로 말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수위는 말의 톤에 해당합니다. 따뜻하고 차가운, 부드럽고 거친 정도를 의미합니다. 끝으로 수준을 맞추어야 합니다. 사람마다 수준이 다릅니다. 어린아이와 나이가 지긋한 사람의 수준이 다르고 많이 배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수준이 다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어린아이와 사진을 찍을 때 두 다리를 벌려서 키를 낮췄습니다. 말할 때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관찰이 차이를 만든다. 대학을 졸업하고 유공이란 회사에 원서를 냈습니다. 당시 주유소를 가장 많이 보유한 정유회사였는데요. 원서를 내기 전까지는 그런 회사가 있다는 정도만 알았습니다. 차도 없고 운전면허증도 없으니 당연했죠. 그러나 원서를 접수하고 나니 새로운 세상이 내 앞에 펼쳐졌습니다. 면접을 치르고 그 회사의 문을 나서는 순간 온 세상이 유공천지였던 것입니다. 사거리마다 보이는 건 온통 유공주유소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유공주유소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던가요? 이 세상에는 이런 세계가 얼마나 많을까요? 내가 모르는 세상이 도처에 얼마나 많이 숨어 있을까요? 나는 그것을 나이 50살 넘어서 알았습니다. 그 무렵 말단 사원으로 출판사에 들어갔는데 거기에도 또 하나의 세상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태어나서 이 세상 하나만 경험하고 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삶의 전부가 되는 세상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을까요? 음식점, 편의점, 백화점 등등 무수히 많은 업종의 세계가 있을 것이고 은행원, 건축가, 운전사 등 직업의 세계.
등산과 바둑, 낚시와 같은 취미의 세계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백 수천 개의 서로 다른 세계가 존재하고 그 각각이 하나의 우주인 셈이죠. 그 안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세계가 공존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몇 안 되는 세계를 체험합니다. 나머지는 자신이 경험한 세계를 바탕으로 미루어서 짐작할 뿐이죠. 그러다 보니 편견과 오해, 선입견, 고정관념이 만들어집니다. 경험하지 않은 세계를 아는 길은 관찰뿐인데요.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오묘한 세계가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궁금해지고 파면 팔수록 더 깊이가 느껴지는 또 다른 세상 말이죠. 말을 잘하는 사람은 대체로 자신이 모르는 미지의 것에 대한 호기심이 왕성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건을, 사물을 유심히 보죠. 호기심이 발동해서 관찰하고 본 것을 말합니다. 아니, 말하기 위해서 열심히 관찰합니다. 관찰은 나만의 느낌과 독창적인 생각을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보는 것만 실제하는 세계이고 말하기의 대상이 되죠. 우리는 관찰하고 그걸 말로 표현하는 방법을 태어난 직후부터 끊임없이 배우는데 그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는 눈에 보이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말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죠.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게 뭐야? 저건 뭐야? 라고 부모가 물으면 이에 대답하면서 보이는 것을 말로 표현하는 훈련을 합니다. 2단계는 느낌이나 감상을 말하는 단계입니다. 사람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느낀 점을 말해보라고 강요받습니다. 느낀 게 없어도 억지로 만들어서 말해야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만의 생각이 자라고 타인과 소통하는 법을 배웁니다. 3단계는 분석적으로 관찰하는 단계입니다. 나름의 시각과 관점, 해석을 만드는 단계인데요. 이 훈련을 많이 한 사람은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발언으로 주목받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에 요긴한 훈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없던 세계를 창조하는 단계입니다. 보이는 것 그 너머를 보는 상상의 단계인데 소설가 김우는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를 읽고 소설 칼의 노래를 썼습니다. 들어주는 것을 넘어 상대의 말을 끌어내라. 말을 잘한다고 해서 대화를 잘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둘은 엄연히 별개인데요. 말을 못해도 대화는 잘할 수 있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오히려 대화에 서툴 수도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잘 듣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잘 들어주면 대화를 잘하는 걸까요? 그건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경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들어주는 것을 넘어 상대의 말을 끌어내야 합니다. 말을 이끌어내는 능력이 대화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작가 장자크 상페는 뉴욕 스케치라는 책에서 대화를 잘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뉴요커들의 말버릇을 관찰해 보니 대화에 능한 사람은 두 가지를 잘하더라는 것이죠. 바로 감탄과 질문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습관처럼 감탄사와 물음표를 달아줍니다. 진짜? 대단해. 라고 반응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랬더니 뭐래? 하면서 상대의 말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냅니다. 즉,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경청과 공감,
그리고 질문, 이 세 가지를 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듣고 공감해주고 묻는 것이죠.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이렇게 말입니다. 배구나 탁구 경기에 비유해 볼까요? 운동 경기는 내가 점수를 많이 내야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대화라는 경주는 상대가 점수를 많이 내도록 도와주어야 이기는 게임입니다. 상대가 내 공을 받지 못하도록 강스파이크를 날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내 말을 잘 받아서 나에게 다시 말을 던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점수를 많이 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결국 내가 승부에서 이기게 됩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뛰어난 진행자는 그런 역량이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나 유재석 모두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말을 잘 이끌어내는 사람이죠. 자랑하고 싶은데 욕먹을까봐 주저했던 말, 숨겨둔 비밀이지만 털어놔 버리고 싶은 말. 그러니까 상대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들의 공통점입니다. 물론 쉽지 않죠.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고 상대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를 알아내야 합니다. 또 그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다그치거나 재촉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편한 상태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어쩌면 이런 일은 낯을 가리고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그 사람 만나면 왠지 즐겁고 신나. 그 친구 참 재밌어. 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대화의 요체는 말하는 수사학에 있지 않고 말이 듣는 심리학에 있다. 이 말의 뜻을 50살 넘어서 깨달았습니다. 간혹 나는 말한 게 없는데 자기 혼자 떠들고는 내가 재미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컷 말하니까 신나고 즐거웠을 테죠. 그러면 됐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가장 소중하니까요. 좋은 사람의 말투를 닮아간다. 1986년에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올해로 35년 차 무사고 경력자죠. 그런데 아내는 내가 운전하는 차를 타면 불안해합니다. 운전을 시작한 지 고작 5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운전할 줄 알기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운전하는 차에 타면 편안해할 뿐만 아니라 무척 고마워했는데요. 그러던 아내가 왜 바뀌었을까요? 아내에게 자신만의 운전 패턴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좌회전, 우회전 할 때는 어느 각도로 돌고 신호 대기에서 앞차와는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서며 주행 속도는 얼마를 유지하는지 자신만의 감과 규칙이 생겼는데 나의 운전이 그것과 맞지 않으니까 자신도 모르게 발에 힘이 들어가고 불편한 것입니다. 말도 그렇습니다. 자기만의 패턴이 있죠. 자기만의 말씨, 말투, 말버릇이 있습니다. 자기와 어투가 비슷한 사람의 말은 술술 들리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의 말을 듣고 있으면 삐걱대고 터덕거립니다. 어투도 사람마다 다르니까 모두를 만족시키는 말씨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보다 많은 사람에게 편안하게 들리고 호감에 사는 어투를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요? 말투는 다양합니다. 반말투와 공손한 말투가 있고 퉁명한 말투와 상냥한 말투, 자신 없는 말투와 활력 넘치는 말투, 투정하는 말투와 긍정적 말투가 있습니다. 말투도 습관이고 버릇입니다. 몸에 배면 고치기가 힘이 들고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말투는 마음가짐과 삶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대화하는 상대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말투 때문에 늘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투 덕분에 일이 술술 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투만 바꿔도 사람이 달라 보이는 법입니다. 말투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나의 경우는 부모나 친구의 영향이 절대적이었습니다. TV나 라디오, 학교 선생님의 영향도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말투를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치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 자신의 말투에 관심을 갖고 의식적으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또한 남의 말투를 유심히 들어보면 내 말투가 어떤지, 어떻게 고쳐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후에 본받고 싶은 사람을 골라서 그 사람의 말을 반복해서 듣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말투를 닮아가게 됩니다. 어제 뿌린 말의 씨앗이 오늘의 나를 만들고 오늘 뿌린 말의 씨앗이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말투는 나의 인격이며 내일의 운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운명은 바꿀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준비하고 세 가지를 조심하라. 나는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세 가지를 준비합니다. 농담거리, 칭찬거리, 그리고 질문거리가 그것입니다. 농담이나 잡담거리는 대화를 시작할 때 써먹습니다. 처음 만나거나 어려운 관계일 때에는 자칫 가볍고 실없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기꺼이 위험을 감수합니다.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게 많기 때문이죠. 다만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을 필요는 있습니다. 농담을 결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간혹 있기 때문인데요. 나를 얼마나 쉽게 봤으면 초면에 저런 농담을 할까? 내가 그렇게 만만해? 라고 반감을 갖는 사람도 있다는 걸 유념해야 합니다. 칭찬거리는 미리 준비하기도 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찾아보기도 합니다. 가장 쉽고 편안한 소재는 옷차림이나 외모에 관한 건데요. 건강해 보인다든가 젊어졌다 등등 무언가를 축하해 주는 것도 좋은 칭찬거리입니다. 추켜 세우는 말은 언제나 효과 만점이죠. 질문거리는 대화 중에 여러모로 유용합니다. 질문은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인데요. 질문한다는 것은 상대에게 말할 기회를 주는 일일 뿐만 아니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상대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는 관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의 의중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하는 질문은 일을 더 잘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치는 일인 동시에 답변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일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에 반해 조심해야 할 말도 있습니다. 첫째, 지켜야 할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실과 다른 말을 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둘째, 상대를 희롱하거나 누군가를 폄훼, 비하, 차별하는 말은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역사 인식의 부재나 이념의 극단적 편향에서 비롯된 망언은 삼가야 합니다. 100마디 말을 잘하다가도 이런 한마디가 대화에 찬물을 끼얹고 두고두고 후한거리로 남을 수 있습니다. 첫마디는 힘 빼고 담백하게. 첫마디는 엉킨 머릿속의 말을 푸는 실말입니다. 첫마디가 잘 풀리면 대화든 강연이든 실타래가 술술 풀리는데요. 첫마디가 떠오르지 않거나 엉키게 되면 말이 줄줄 꼬입니다. 그만큼 첫마디는 중요합니다. 나는 어려운 분을 만날 때 첫마디를 어떻게 꺼낼까 많이 고민합니다.
특히 처음 만나는 사람인 경우에는 고뇌까지 이어지는데요. 젊은 시절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소개팅 자리에 나갈 때의 심정과도 같습니다. 대통령과 기업의 회장을 모시면서 그들의 첫마디를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회의, 대화, 식사, 접견 등 말을 해야 하는 모든 자리에서 그 자리에 맞춰 말씀 자료를 준비해서 드렸지만 제가 써준 대로 첫마디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의 첫마디 특징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평범합니다. 날씨나 건강 얘기 등 상투적인 말로 시작하는데요. 저러실 줄 알았으면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었는데 하면서도 나는 또다시 잔뜩 힘이 들어간 첫마디를 준비하고는 했습니다. 무언가 그럴싸한 말로 시작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마디부터 무겁고 느끼하게 시작하는 게 과연 맞는지요. 애써 인상적인 말을 하려고 달려들면 왠지 부자연스럽습니다. 둘째, 짧습니다. 첫마디를 길게 하지 않습니다. 첫마디가 장황하면 모두 연설이 되는데요. 그건 상대에 대한 결례입니다. 가볍게 치고 들어가는 정도여야 합니다. 셋째, 목적이 없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잡담 수준인데요. 처음부터 의미심장한 말을 꺼내는 건 허심탄회한 대화에 걸림돌이 됩니다. 상대의 옷차림이나 만나는 장소의 분위기 등 별 의미 없고 가벼운 얘기로 말문을 열면 좋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걸 잘 못합니다. 그분들은 평범하게 말해도 비범하게 들리지만 내가 그러면 자칫 성의 없고 가벼워 보입니다. 그래서 나름의 첫마디를 고안했습니다. 보통 세 가지 가운데 하나로 말문을 엽니다. 그 하나는 상대에 대한 칭찬입니다. 이건 실패하는 법이 없는데요. 그리고 칭찬거리는 어떻게든 찾아집니다. 오늘따라 더 젊어 보인다는 말부터 어쩌면 그렇게 약속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느냐는 말까지 칭찬은 소재가 무궁무진합니다. 사회적으로 잘 알려진 분을 만날 때는 인물 정보를 검색해보는 수고도 아끼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나의 근황에 관해서 말하는 겁니다.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고 상대의 요즘 상황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가 있어서 무난한 첫마디가 됩니다. 이도저도 아니면 뉴스 얘기로 시작합니다. 정치 뉴스보다는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 뉴스가 적절합니다. 상대를 만나러 가는 차 안에서 포털 사이트 메인 페이지에 상위에 올라 있는 뉴스를 검색해보면 간단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시작하든 첫마디에서 점수를 내거나 장타를 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깨에 힘을 빼고 번트를 대듯이 툭 가볍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말실수를 줄이려면 KBS1 라디오 강원국의 말 같은 말 원고 내용 중에 나는 장님입니다 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녹음을 마치고 며칠이 지났는데 급하게 담당 PD가 전화를 했습니다. 장님이란 표현이 심의에 걸려서 그 대목만 다시 녹음해야겠습니다. 그 한마디를 다시 녹음하기 위해서 방송국을 찾았습니다. 나는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장님은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러고 보니 장애우라는 표현도 이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장애우의 버우자가 동정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서 그 자체가 차별이라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우리는
차별하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나 역시 그런 실수를 한 적이 많습니다. 친구의 출간 기념회에서 축사를 했습니다. 자리에 함께한 선배를 언급하면서 무심코 여류 시인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축사가 끝나고 그 선배가 나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얘기해 준 건 고마운데 여류 시인이라는 말은 남녀를 차별하는 말입니다. 뜨끔했죠. 이러한 예는 너무 많습니다. 여배우, 여선생, 여학교 여직원 등등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명백한 말실수입니다. 미망인이라는 말도 남녀 차별인데요. 미망인은 죽은 남편을 못 잊고 있는 아내가 아닙니다. 남편과 생사를 함께해야 하는데 아직 죽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남편이 죽으면 따라 죽어야 할까요? 왜 남자에게는 미망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을까요? 이처럼 차별의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늘 깨어있고 계속 배워야 합니다. 이 밖에도 우리는 언제 말실수를 할까요? 친하다고 생각했을 때와 흥분했을 때, 그리고 당황했을 때입니다. 우선 친한 관계라면 방심하게 됩니다. 뭐라 하든 이해해 줄 거라고 여겨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말하게 되죠. 그런데 듣는 사람은 친하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면서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한 말이, 자기 딴에는 위로한다고 한 말이 상대에게는 비수가 되어서 꽂힙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죠. 관계가 좋지 않거나 소원한 사람에게는 기대도 없습니다. 그가 어떤 말을 하건 별 관심이 없죠. 문제는 친한 사람입니다. 막역한 관계일수록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아버님이 암 수술을 받고 입원해 있을 당시에 가장 친한 친구분이 병문안에 왔습니다. 이렇게 더운 한여름에 피서 자라고 있구먼. 남은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그게 할 소리냐며 그 이후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흥분했을 때에도 말실수를 저지릅니다. 자기 감정에 취해 있을 때인데요. 극도로 슬프거나 기쁠 때, 외로울 때에는 남의 감정을 살피지 않습니다. 나부터 살고 봐야겠다는 심정으로 남을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나머지 타인의 감정에 대한 감수성이 무뎌진 상황입니다. 나는 술을 마셨을 때 그런 상태가 되는데요. 대부분 나의 말실수는 이때 일어납니다. 다음날 함께 자리했던 사람에게 연락해서 어제 내가 무슨 실수하지 않았느냐고 물어보는 창피를 감수해야 합니다. 당황했을 때에도 말실수를 합니다.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던 때 아내와 동호인 모임에 나갔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과 인사를 나누던 중에 한 분이 아들의 고2 담임 선생님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찌나 죄송하던지 한 번도 인사를 드린 적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당황한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찾아뵈야 했는데 그때마다 바쁘고 아다리가 안 돼서요. 처음 뵌 선생님에게 아다리라니. 아내도 그 순간 아차 싶었다며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머리카락을 쥐어뜯게 된다고 합니다. 누구나 당황하는 순간이 있죠. 그때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심호흡을 해야 합니다. 침착하자 침착해야 한다를 되뇌어야 합니다. 어쩐지 믿음이 가는 사람의 말.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믿음이 가고 또 어떤 사람의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학식이나 배경과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신뢰가 가는 사람의 말은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또박또박 말합니다. 어절과 어절 사이를 끊어서 말합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 어물쩍 말하지 않습니다. 얼버무려서 말하면 위문스러워 보이는데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처럼 보여서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서도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면서 웅얼거리다가 그래서 당신 의견이 뭐냐고 물으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하다가 결국 잘 모르겠다며 쏙 빠지는 사람. 그런 사람의 말은 도무지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둘째, 급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떠오르는 대로 곧장 내뱉지 않고 잠시 생각한 뒤에 한 박자 늦춰서 말합니다. 답변도 한 템포가 늦죠. 말의 속도가 느려서 답답하지만 진실해 보입니다. 임기응변에 능한 사람을 보면 똑똑해 보이기는 하지만 진실해 보이지는 않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셋째, 과장하지 않습니다. 정말, 진짜로, 되게, 완전, 대단히 등을 남발하지 않습니다. 또한 믿지 못하겠지만 어디 가서 내가 말했다고는 하지 마시고 등등 속된 말로 밑밥을 깔지 않습니다. 곧바로 할 말을 합니다. 자기 말에 자신이 있으며 책임질 용의가 있습니다. 말이 극단적이지도 자기 확신에 빠져 있지도 않습니다. 객관과 주관이 공존하고 중용을 지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기 경험과 감정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어디에서 듣거나 책에서 읽은 이야기보다는 자신이 직접 겪고 생각하고 느낀 내용의 비중이 높다는 뜻입니다. 이 밖에도 부정적인 얘기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뻔한 말보다는 알맹이가 있는 말을, 자신이 말하고 싶은 내용보다는 상대가 듣고 싶은 내용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에 일관성이 있으며 말한 것을 실천합니다. 100마디 말 가운데 한 가지 말이 행동과 일치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한 가지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문제 삼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대들보는 못 봐도 남의 티끌은 잘 보는 법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의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말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요.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진짜 반성되는 것들도 많고 앞으로 실천해야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는 것들도 많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뭔가를 되게 잘해야겠다는 그런 의욕이 샘솟을 때가 있죠. 특히 직장을 다닐 때 내가 하는 일에서 일을 할 때 그런 의욕이 샘솟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의욕이 말하기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말을 잘하고 싶은 그런 의욕이 넘쳐야만 말을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을 잘하고 싶은 그 의욕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하고 싶어서가 컸던 것 같아요. 말이라는 거는 수단이죠. 의미를 전달하는 수단, 의사 전달의 수단. 그래서 말을 잘한다는 건 결국 의미 전달, 의사 전달을 잘한다는 뜻일 거예요. 사람이란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재밌는 일에 잠깐 빠져들 수는 있어도 그걸 지속하기는 어렵습니다. 금세 실증이 나게 되죠. 그런데 말하기는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지속해서 우리는 성장시킬 수가 있어요. 말하기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같은 것을 공유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타인의 말을 듣는 게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일이라면 내 이야기를 말하는 것은
내 것을 남에게 베풀어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말하기를 통해서 내가 만들어서 좋은 것을 나눠주기도 하고 또 타인의 것을 내가 배우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서로 의사 전달만 잘 된다면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하루 사이에도 우리의 말은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1년 전에 내가 했던 말과 최근에 내가 했던 말, 어제 내가 했던 말과 오늘의 내가 했던 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말을 제대로 잘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와 안 그랬을 때의 차이가 느껴지기는 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그거를 의식하고 의욕을 가지고 노력하신다면 점점 더 눈에 띄게 나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이란 멈춰있지 않고 성장해 나가는 영역이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꾸준한 말 공부를 통해서 앞으로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곧 새해잖아요. 새해를 맞으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또 마음을 먹을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들과 관계를 잘 이어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말도 성숙시켜 나가는 거 하나의 목표로 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는 여기에서 마무리 인사를 드리고요. 여러분 모두 연말, 연시 평온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기를 바랄게요. 잘 자요. 안녕.